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KYD 총선 출마자 인터뷰. 저는 정치부 지혜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5호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한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강 전 부회장님은 민주당에서도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을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일단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영입 인재 5호 흉부외과 전문의 강남 닥터 강청입니다. 저는 강남이 뛴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강남 을에 출마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총선 출마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의대 정원 문제를 먼저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오늘까지였죠. 정부가 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오늘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했었는데 혹시 의사협회나 의료계 분위기는 좀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의사협회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서로 교류도 있고 저도 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많이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시한을 정하고 오늘까지 하면 봐주고 앞으로 안 봐주겠다는 것도 좀 사실은 이상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강대강 대치로 갈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얼마든지 서로 설득하고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된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보니까 이제 네. 정부가 2027년까지 거점 국립의대 교수 1,000명을 추가로 증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의대 정원 정책의 핵심이 좀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정도 네.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의 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좀 의사로서 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오늘 발표된 지방의대 거점 국립대학에 대해서 교수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표현, 또 1,000명을 늘리겠다는 것도 결국 한 번에 1,000명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학생 수를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한다는 표현보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소요 인력이 추계가 나왔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시켜야 된다고 정부가 설명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고요. 현재 2,000명의 과학적 근거를 우리 차관님 얘기하신 세 가지 연구를 들었는데 네. 제가 그걸 한번 리뷰를 해봤더니 거기에 2,000명 늘리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향후 소요되는 인력에 대해서 추계를 현재 의료 시스템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00명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치는 나왔는데 그 10,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한꺼번에 2,000명씩 해서 매년 10년 동안 하겠다는 걸 발상이 과연 어느 의학자나 교육자의 발상인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정책을 되게 개발하고 그걸 또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의료계와 대화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수용성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정책을 2,000명 증원이나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혼란 사태가 벌어지는 거는 너무도 자명하게 보이는 일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좀 최근에 이재명 네.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증원 방침을 두고서 좀 정치 쇼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셨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가 좀 말씀하셨듯이 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지금 현재 40개 의과대학의 입학생 수가 3,0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3,058명에 2,000명을 갑자기 증원하면 5,058명을 이제 뽑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어느 대학에 어떻게 배정해서 수용할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교수 인력, 그다음에 앞으로 수련 시설, 교육 실습 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지 앞으로 하면서 생각하겠다는 건 좀 잘못된 이야기고요. 이미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입학생을 뽑아야죠. 과거에 저도 83년도에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만 초기에 지방의과대학 생겼을 때 천막 교실에서 수업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이 졸업 정원제라 그래서 정원의 30%를 먼저 뽑고 더 추가로 졸업할 때 30%를 이제 낙제를 시키던 아니면은 졸업을 안 시키는 그런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 제도도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생 수를 많이 늘렸을 때 좋아하는 부분은 이제 포퓰리즘적인 게 좀 있죠. 학부모 입장이나 또 종합대학 입장에서는 수업료 수입이 느니까 학생 수가 많은 게 좋겠지만 실제로 의학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대 학장님들이나 교수 협의회에서 좀 주장하고 있는 다시 협상하다는 얘기가 저는 상당히 그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적극 여기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또 당 대표님이 그 말도 안 되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상당히 정략적이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절대 동감합니다. 정략적이지 않고서는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지난번 설날 밥상에서 모든 이슈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영부인의 뭐 디올백부터 시작해서 이 전에 또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네네. 그런 것도 지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슈들이 다 묻히게 한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좀 의심도 하고 있고요. 또 누군가 나타나서 2,000명 증원을 갑자기 숫자를 확 줄여서 합의를 극적으로 타결했을 때 어떤 효과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뭐 의심스러운 이제 문건들도 많이 돌아다녀서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심들이. 그래서 그런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정책이 과연 수용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좀 반발이 좀 크긴 큰데 네네. 그래도 이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뭐 이제 의사들을 좀 늘린다라는 기본 틀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인 네. 지지도가 좀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기도 하고 해서 좀 의사이시기도 하니까 좀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저는 될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사 정원, 그러니까 의과대학 정원이 갑자기 줄어들었던 것이 2000년대 의학 분업 투쟁을 하면서 정부하고 협상 과정에서 그 갑자기 줄은 거거든요, 사실. 한 3,500명 정도가 배출이 3,350명 정도가 배출이 되다가 3,085명으로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정략적으로 그때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환원시켜야 된다는 논리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인용하지만 OECD 기준보다 우리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야 한다.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OECD 국가들의 앞부분에 있는 선진국들이 네네. 대부분 유럽 국가입니다. 유럽 국가는 공공의료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저희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 민간 위주의 개업 환경이고 이런 유럽 국가들은 되게 공공의료 쪽에 종사하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숫자가 많이 또 필요한 게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의료 체계를 변화하지 않고 많은 인력을 배출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국민들이 원하듯이 의사 숫자가 만약에 우리 초고령화 시대에 의료 수요가 더 많아져서 거기에 필요한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면 그만큼의 정확한 숫자를 뭐 우리가 좀 추계를 해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수반되는 보건 의료 인력 전체에 대한 설계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사 혼자 진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간호 인력도 필요하고 또 파라메디칼 인력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추계가 정밀하게 정부에서 좀 제시가 돼야 되고요. 그거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올릴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취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정책안이 나온다면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 인력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시나요? 필수 의료 인력은 증원한다고 늘어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 역시 흉부외과 의사를 했기 때문에 흉부외과 의사가 이렇게 낙수 효과에 의해서 물이 넘쳐서 가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정말 본인이 하고 싶어야 되고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또 이 노동 강도 대비 또 어느 정도 수익도 보장이 돼야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겠죠. 특히 MZ 세대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노력을 많이 투자했는데 고생만 하는 과를 잘 안 선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인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수 의료나 공공 의료를 강제로 어떤 의사를 지정해서 시킬 수는 없고 의사들이 자기 의업을 선택했을 때 내가 흉부외과나 이런 힘든 과를 해서 보람을 더 느끼고 수입도 좀 더 생기고 그다음에 공공 의료에 종사해서 평생 잘 보장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또 지원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것이 잘 보장이 안 되니까 다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갈등이 잘 해결될 거라고. 저는 이 갈등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해결책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전향적으로 좀 입장을 바꿔야 되고요. 이건 반드시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고 앞으로 민주당도 지금 대책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중재안을 좀 만들어서 의료계와 정부가 좀 다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보지 않도록 의사들도 뭐 파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논의의 장으로 들어와서 네. 서로 좀 타협할 부분이지 절대 강대강 대치로 싸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뭐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네네. 이제 총선 인터뷰다 네네. 보니까 이제 총선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부회장님은 이번에 좀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죠? 네네. 네, 영입인재 5호로 발탁돼서 들어오시게 됐는데 입당을 좀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의사협회에 이제 2013년도 의료 영리화 반대 투쟁을 했을 때 네. 비대위 간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집회를 주동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낼 때 뭐 새누리당도 찾아가 보고 여러 국회의원들 다 만나봤지만 그래도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준 데가 네. 민주당이었고요. 같이 협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시민사회와도 민주당하고 또 협업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많은 걸 느꼈습니다. 후에 전공의 특별법이라고 인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또 많이 교류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민주당하고 좀 많은 일을 하면서 이 경험적 자산이 좀 축적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민주당이 지금 현 정부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좀 지키고 국민들의 어떤 그 좀 잘 사는 나라, 네.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충분히 저하고 공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민주당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안은 혹시 누가 어느 분이? 전 그 지금 강남을에 원래 계셨던 전현희 위원장이 그래요? 사실 좀 네. 제안을 많이 주셨고요. 그런 또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서울 강남 의뢰 전략 네네. 공천 되셨어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민주당의 험지 중에 험지 네네. 아닌가요? 네, 그래서 좀 험지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좀 결심한 배경 같은 거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뭐 정치 신인은 어디나 다 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하던 사람도 아니고 바닥 관리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 살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10년 이상 살아온 곳이 네. 강남 지역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일,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제가 건보공단 있을 때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이제 구축하는데 처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돌봄 부분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강남에 접목하실 것인가에 대한 항상 그 의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 돌봄하면 복지만 생각하는데요. 네. 되게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좀 묶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 생애 주기에 맞춰서 좀 의료하고 복지 서비스가 같이 동반돼서 우리가 이 요람에서 죽음까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의료 복지 체계를 만드는 게 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델링 케이스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지방 재정이 튼튼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강남이 저는 제일 첫 번째 모델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강남에 지원한 이유는 우리 강남부터 제가 뭐 국회에 입성을 해서 또 빨리 진행하면 좋겠지만 그런 입법 과정과 제도화를 먼저 마치고 거기 예산을 끌어와서 그런 시설을 하나 갖는 것이 제 소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즘 좀 지역구 많이 돌아다니실 네네. 텐데 좀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역 분위기는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실정, 그다음에 이 경제 침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 등에 대해서 이반돼 있는 민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나쁘지는 않고요. 아, 또 민주당이라는 데 대해서 좀 적개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과거의 종부세 문제,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강남 쪽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좀 독단적으로 수행했다고 많이 비난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앞으로 개선되고 강남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책 반영이 된다면 제가 강남에서 충분히 민주당 후보로서 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랬을 때 또 전문직들도 많이 종사하고 종사자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그 의사 대란,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직들이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들이 찍었던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폭압적으로 자기들한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손을 내밀고 그 전문직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수렴해서 같이 얘기를 해준다면 충분히 저는 저희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지자가 많으면 당선될 때까지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역민들한테는 좀 어떤 이야기들로 좀 설득하세요? 지금 아직 설득 과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아, 지금은 그래요? 의견을 네. 듣는 아,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경청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저희 강남을 지역만 해도 8개 동이 있습니다. 네. 각 동마다 사정이 좀 틀리고 거기서 요구사항도 달리고 갈등 요소도 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조화롭게 잘 융화시켜서 전체 강남 을 지역이 주민들이 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정책안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런 안에 그 가장 꼭지를 저는 성장, 그다음 교육, 건강도시 문제로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 꼭지에 맞춰서 8개 정도의 정책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네. 강남을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상대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대 후보에 비해서 네. 부 회장님의 좀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 네, 한번 꼽아주시면. 저는 뭐 상대가 누가 오든 간에 네. 저의 강점은 일단 제가 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전문직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보는 또 시선은 따가울 수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길을 계속 걸어온 사람 또 행정력을 거기에 겸비한 경우는 상당히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 행정 경험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강남을 어떻게 잘 이끌 것인가, 정책을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당 뭐 이야기지만 강남을에 누구가 나와도 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네네. 반드시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좀 지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 같은 게 있으시다면 좀 몇 가지. 지역에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재천 이북에는 노인 종합사회복지관이 6군데 정도 있는데 네. 양재천 이남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의료복지 서비스를 같이 통합한 데이케어 센터부터 해서 좀 종합 컴플렉스를 하나 구성하는 것이 제 뭐 공약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 문제, 지하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철 역사를 이제 내는 문제, 어디로 통과시키는 문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4년 전에 위례 과천선을 찾고 간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히 들여다볼 것이고요. 또 하나 저희 개포동부터 해서 일원동 그다음에 저쪽 세곡동 이르기까지 좀 이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좀 이슈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원동하고 이 개포 3, 4동 쪽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모아주택 사업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재개발 사업인데 이것이 좀 하자가 좀 있고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강남 의뢰 지역에 있는 지역하고 지역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분석을 우리 전문가들한테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결과가 나오면 좀 더 개선안을 가지고 지역 주민께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민주당 얘기를 네네.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좀 아무래도 공천 시즌이다 보니까 당 네. 내부 분위기가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천 파동이다, 아니면 네. 뭐 이제 비명계 공천 뭐 학살이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갈등이 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좀 네네. 우려가 당연히 돼서. 분열이 되면 네. 선거에서는 다 악영향이 될 수 있는데 이번 기회가 또 아니면 언제 민주당이 변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 들어온 영입인재이기 때문에 새술에 속하겠죠. 네, 그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부대를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의 파동은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뭐 분만의 고통을 견디는 그런 네.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좀 안정화돼서 선거에 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네. 하는 부분에 저도 좀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저희는 후보로서 열심히 뛰고 당은 당대로 좀 원내에서 잘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후보로서 조금 뭐 좀 고충이라던가 그런 건 없나요? 당내 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처음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지역 당원들도 네. 생각이 다 다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당원님들 고문님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이제 지방 자치회에서 일했던 분들 또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하셨던 분들 이렇게 만나서 대강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지지하는 이 계층도 좀 틀리고
그 정치적인 생각도 좀 다른 경우도 있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다른 거를 서로 좀 잘 조화롭게 효율적으로 잘 맞춰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런 정당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번 총선이 가장 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민주당이 총선에서 좀 승리해서 민주당이 단합하는 기회가 되고요. 그걸 또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민주당 지지율을 두고도 좀 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이제 서울 쪽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온다 뭐 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실책을 하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차이는 네. 서울은 정책 대결이 필요한 곳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아직 민주당에서 정책안이 다 나오질 않았고 그 정책이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아직 윤석열 정부의 저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당의 분열된 모습, 이게 이제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이제 선거구에서 갈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한다면 금방 뭐 그거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막상 선거 때가 되면 어느 사람이 본인의 지역구를 위해서 뛸 사람인지 또 어느 당이 이 시민의 안정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뛸 당인지 판단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벌써 총선까지 40일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좀 제일 중시해야 할 가치는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치라기보다 저는 뭐 실제적인 말씀을 올리면 네. 일단은 독재 체제라고 표현하는 포괄적인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제1 목표를 둬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민생 문제입니다. 도태에 빠진 민생을 어떻게 잘 복구해서 올릴 것인가에 대한 그 대안 이런 모든 것들 경제적인 정책에 대한 그 좀 앞서가는 정책들을 내놔야지 그걸 극복할 수 있지. 그거를 지금 정부에 맡겼다가는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할은 그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부가 지금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의료 문제 이것도 민주당이 보다 더 좀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수렴해서 좀 대안을 좀 내서 끌고 가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뭐 향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네. 나서 이제 좀 하고 싶은 일 같은 게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실지. 물론 저는 뭐 의사 출신이니까 네. 보건복지에서 일하면서 그 보건 관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입장 또 정부가 실정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대안을 좀 내놔서 반드시 고쳐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저는 또 강남구 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정말 그런 분야에서 뭐 다른 상임이라도 들어가서 우리 강남구 을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캠프에도 의료계는 저 하나면 충분하니까 더 필요 없고요. 다른 이제 경제정책 쪽, 그다음에 네. 부동산, 또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또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문역으로 많이 모시고 네. 좀 정책 수행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정치권 밖에 계시다가 네네. 이번에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셨고 이제 정치인이 되려고 하시는 건데 네. 어떤 좀 정치적인 포부를 가지고 좀 계신지. 네. 예. 저는 정치라 그러면 다 실증을 냈죠. 이제 국민들이 저도 그렇고 염증이 난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정치인이 되고 나면은 자기 생각만 한다는 또 표현도 많이 하시는데 네. 정치는 결국 제도를 만드는 하나의 그 기초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걸 갈등들을 조율하고 어떤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하나의 행위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이 듣고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연구하고 그다음 반드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거기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보건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소통과 화합을 제1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꼭 사회적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저의 큰 과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열심히 일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뭐 지역민이나 네. 국민들한테 좀 남기고 싶은 말씀. 네. 네. 오늘 뭐
덕분에 또 좋은 말씀 많이 나눴고요. 제가 앞으로 이 지역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말씀 반드시 또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남닥터 강청이 무너진 대한민국,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4월 10일 여의도에 개원하러 갑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5호 강청희 전 의협 상근 부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